거래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그 이면, 그 얇은 신문지 뒤면 숨겨져 있는 이면을 못 보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래 활성화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명실님, 네, MJ님, 이시영님, 바쁘자스님, 소피아님, 만객님, 네, 기타 등등, 네, 반갑습니다. 네, 콘라드님이죠. 콘라드님, 네, 후원 감사하고요. 가라사대님, 공감센터님, 육식아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여기 썸네일에 나오는 것처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당연한 이유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 확실한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정책이 나올 건데 거래 활성화 정책이에요. 근데 누차 강조하지만은 지금부터 할 건 그거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현 정부도 어렵게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나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국민들과 우리 이제 그 많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쪽으로 좀 이제 많이 쏠렸던 것 같고 정책 꽤 나올 겁니다. 이제 왜냐면 급하거든요. 왜 급하냐? 그 급한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단기간에 많이 오르거나, 집값이 단기간에 막 떨어지거나, 정부는 다 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거래가 이렇게 급감하게 되는 것은, 거래가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평상시에 겪어보지 못한 이상한 통증이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제 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잘못된 정책들을 뭐 바꾸겠죠.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사실 전 정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5년 동안 누적되고 시장을 왜곡시켰던 이 정책들이 사실 그대로 살아있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와 달리 시장이 제대로 이제 완전 왜곡되고 망가진 상태로 이제 거의 뭐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제 거의 뭐 그 산소호흡기를 껴야지만 숨 쉴 수 있을 정도까지 온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없던 대외 변수가 생겼죠. 미국발 금리 인상이라는. 이제 여러분 이제 내일 새벽에 또 발표가 나겠죠? 뭐 0.75냐 1%냐 오늘 그러고 있던데 뭐 어찌됐든 간에 그걸 다 떠나서 한국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옥죄는 엄청나게 많은 허들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들이 하나둘씩 풀릴 것 같은 거죠.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차에서 찍은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그거 뭐 안 한다고 하던데요. 검토 안 하기로 했다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찍는 게 지금 뭐 국토부나 뭐 여당에서 거래 활성화 정책을 쓰겠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이 방송을 찍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뭐 하겠다 안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아셔야 될 게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엑셀 좀 보여드릴래요, 엑셀? 자, 좀 확대해 볼게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2017년도부터 2021년도 작년까지, 자, 서울시의 이 세수 분석 자료를 좀 봤어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글씨는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시나? 이 정도 크게 하면 보이나? 보이시나요? 이 글씨 잘 보이세요? 보이겠네요. 네. 자.
보시면은 2017년도 거부터 볼게요, 제가. 여기 뭐 이게 구들이 써 있죠. 뭐 종로구, 뭐 노도강, 서초구, 뭐 강남구, 강동구 다 써 있고 이 각 구에서 이제 서울시에 그 일조하는 세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일조하는 세수가 있어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일조한 세수가 이게 지금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100, 1000, 7,250억. 7,258억의 2017년도 종로구가 서울시에 창출시켜준 이제 세수 확보 금액이죠. 그리고 중구가 좀 많죠. 중구는 조단이에요. 중구는 많고 용산구가 한 60몇 조 있었고 이제 강남구는 2조가 넘고 서초구가 1조가 넘고 송파구도 1조가 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각 구들이 서울시에 벌어다 준 세금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취득세가 써 있죠. 취득세. 취득세는 뭐 부동산 외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취득세는 부동산이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니까 보면은 구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22%, 중구는 좀 적고 왜냐면 이제 주택이 적으니까 18%, 용산구는 무려 49%, 성동구 49%, 50% 넘는 은평구는 53%였습니다. 강서구가 53%였습니다. 53%. 그리고 이제 동작구나 관악구 같은 경우가 45%, 강동구 50%, 송파구 45%. 지금 지자체들이 서울시에 벌어다주는 이 세금 중에 엄청납니다, 여러분. 엄청나요. 엄청나.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2018년도 자료예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보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뭐 종로구가 벌어다준 세금들이 있고, 이 구마다 벌어다준 세금, 요 짙은 세금들이 이제 구마다 서울시에 벌어다준 세금이고 강남구가 제일 많은 돈을 서울시에 갖다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각 구마다 거친 취득세예요. 이게 지금 여기 보이게 다 취득세예요. 그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자치구마다 서울시에 갖다 바친 이 세수 확보 금액 중에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 40%가 넘는 구들이 정말 많아요. 네? 봐봐요. 이거 지금 뭐 은평구도 그렇고 40% 넘는 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게? 엄청나요, 지금 이게. 2019년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거친 취득세가 5조 5천억이죠, 5조 5천억. 아무튼 지금 자치구들이 서울시에 유발시켜주는 그 세수 확보 원 중에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지금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걸 아시라는 소리예요, 제 말은요. 뭐 거래 활성화 정책을 한대요, 안 한대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이게 이제 2019년도고. 자, 2020년도 보겠습니다. 2020년도. 뭐 자료 분석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답이 그냥 나온 거예요. 2020년도는 대폭 오르죠. 취득세 거친 액수가 대폭 오릅니다. 7조가 넘게 거치죠. 7조 4천억 정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거치고 각 구마다 이제 벌어다 준 이 어떤 액수의 서열이 적혀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증가했고 그 비율을 좀 보게 되면 이제는 50% 넘는 곳도 막 생겨요. 성동구는 50%가 넘고 50%, 중랑구 51%, 웬만한 게 다 40%대고 은평구 50%, 웬만해서 40%대예요. 그리고 뭐 30% 중반, 후반 이것도 큰 거예요, 사실. 그리고 강동구는 57%입니다. 57%예요. 자, 엄청난 거예요, 지금. 2021년도 보겠습니다. 2021년도 자료 볼게요. 자, 2021년도는 8조 돌파합니다. 자, 서울시에서 거친 취득세 총액이 8조가 넘게 거치고 전체적으로 모든 구들이 서울시에 상납한 이 세수 확보 금액이 대폭 오르고 강남구는 4조가 넘네요. 4조가. 강남구는 진짜 많은 돈을 서울시에 갖다 바쳤네요. 그리고 그 갖다 바친 돈들 중에 구마다 취득세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 비중을 보니까
종로구랑 중구는 항상 좀 낮아요. 그리고 용산구, 성동구, 광지구 다 40%대, 동대문구 46%, 중랑구 52%, 그리고 웬만한 곳들이 다 40% 중후반, 서대문구 약간 낮은 게 39%, 양천구 37%, 마포구 42%, 강서구, 구로구 46%, 그 다음에 동작구, 관악구 44%, 강동구 46%예요. 네. 지금 자치구들이 서울시의 세수를 확보해 주는데 이 25개 구들이 경쟁하고 이쁨 받기 위해서 돈을 이제 열심히 이제 이 어떤 서울시 세수 창출에 일조하고 있는데 그 각 구마다 창출하는 세수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취득세라는 소리입니다. 자, 요 관련된 거를 제가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어요. 자, 요 그래프부터 볼까요? 요거부터 볼게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일단은 제가 요 빨간색 이 점선 이 실선 그래프 있죠? 요게, 요거는 뭐냐면은 서울시 그 주택 그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리고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방금 말씀드린 2017년도부터 작년 매년 거친 서울시의 그 취득세 수입원 금액입니다. 보면은 2017년도에 5조 2천억이 거쳤고 18년도에 5조 1천억, 그 다음에 19년도에 5조 5천억, 2020년도에 7조 4천억, 2021년도에 8조 거친 거죠. 취득세만 서울에서 거친 금액이. 그러니까 계속 증가했죠. 근데 이 취득세가 또 거래량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거래량이 2017년도에 이게 여기는 총주택이 뭐냐면은 아파트, 빌라, 단독 다 합친 거예요. 서울에서 전체 유형의 주택 총 거래 합계가 2017년도에는 17만 건, 2018년도에 14만 건, 2019년도에 12만 건, 2020년도에 15만 건, 작년 2021년도에 10만 8천 건, 그리고 어제까지 서울시 거래 집계된 게 총주택 거래 집계된 게 3만 6천 건입니다. 3만 6천 건. 지금 이제 무수옥님, 서울시 규제지역을 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요. 서울시 규제지역은 여기서 한 30% 더 빠져야지 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쉽게 안 와, 지금. 그러니까 쉽게 안 오니까. 그리고 나중에 24년 총선 이후에 그때는 집값이 안정기가 찾아오더라도 급락이 안 오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규제지역이 풀린다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대출 규제라든지 뭐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봐요. 그러면 이 지자체가 서울시가 이런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게 굉장히 큰 상황에서 주택 거래량이 10만 건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항상 나왔던 상황에서 지금 올해 9월 20일까지 집계된 게 3만 6천 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17년도 대비해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정말 엄청나게 급감한 거죠, 거래가 지금. 그럼 올해의 세수 확보는 물론 서울시에서 취득세만 서울시의 모든 세수를 확보하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세수원들이 있어요. 다만 이 서울시 전체에서 모든 수익 중에 이 취득세가 차지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30% 초반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세수원이라는 것이죠. 그걸 감안해 봤을 때 이렇게 큰 거래 급감이 이래가지고 서울시가 많은 정책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책을 말로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 없이 무슨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세수원이 준단 말은 나라 살림이 어려워진다는 소리야. 다음 말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리고 지금 모든 지자체, 전국에 있는 서울시만 봤습니다만은 어느 지자체를 보든 간에 지금 이 그래프랑 얼마나 크게 다를까요? 제가 볼 땐 거의 흡사해 다 비슷한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방금 전에 봤던 거는 서울시 전체 주택에 대한 거래량 그래프를 토대로 봤다면은 이거는 아파트만 놓고 볼게요. 서울시 취득세의 흐름과 아파트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앞선에 봤던 이제 그래프는 아파트, 빌라, 단독 다 합친 총주택
거래량을 본 거고 이거는 아파트 거래량만 본 건데 2017 이거 세수는 똑같 취득세액은 똑같고 2017년도에 서울의 아파트가 아파트 거래만 10만 건이 넘고 2018년도에 8만 건이 넘고 19년도에 7만 5천 건 20년도에 8만 건이 넘고 21년도에 4만 건이 좀 넘고 지금 9월 20일까지 9,200건 거래됐습니다, 올해. 그러면 이거는 17년도 대비해서 지금 이제 남은 달이 있습니다만은, 네. 거의 뭐 10분의 1 토막이죠, 뭐 이건. 그 정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어느 정도 적절한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가격에만 집중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가격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좀 내려가고 좀 안정화되다 보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지금 내려가는 그 가격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왜? 거래량 보면 보이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말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이렇게 거래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 이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른 거 없어. 가격을 뭐 어떻게 되고 이건 나중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거래 어떻게 하냐? 거래 늘려. 당연한 거지. 뭐 이게 쉬운 거예요. 요거만 보고 그냥 정리하면은 서울시 전체 세수가 매년 이렇게 있고 지자체들이 다 갖다 바친 취득세가 여기 다 있고 그 비율을 이게 나열해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서울시에서 취득세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세수를 확보하거든요. 그 중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게 크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래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라는 것이지 뭐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다네요. 안 한다네요. 이런 뉴스 기사나 그런 그 뭐 어떤 코멘트에 휘두르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은 상황을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의 말과 멘트에 그렇다고 하던데요. 저렇다고 하던데요. 그분이 돈을 내가 봤을 때 그분은 절대 돈을 못 벌어. 응? 맨날 신문에 있더라도 그 껍데기 그 활자에 얽매일 뿐이지 그 이면 그 얇은 신문지 뒷면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이면을 못 보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 맨날 표면 그대로만 보고 있으니 지금 정치인들이 이제 거래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규제를 좀 풀려고 우리가 논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검토한 적이 없어요. 이런 말장난에 휘두르지 말라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고 거래 활성화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걸 알고 다녔으면 좋겠고 그러면 거래 활성화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언제까지 나올 것이냐. 조만간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시작하냐. 그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왜냐면은 적정 수준의 거래 활성화가 돼서 적정 수준의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는 이거 쉽게 안 끝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랐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가격 보완책이 나오든 뭘 할 거고 일단은 거래를 늘리고 보자라는 방법으로 가게 될 거죠. 그쵸? 금리가 문제는 맞죠. 하지만 금리만으로 지금 이렇게 거래가 적게 나온다. 거래가 하나도 안 된다. 그게 금리 영향이 당연히 있지만 100% 금리 때문에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속은 말은 그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면밀하게 뭐 보고 자식할 것도 없어. 지금 상황은 거래를 나오게 하는 정책이 안 나오면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는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썸네일 제목 그대로예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뭐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거래 활성화의 특효책 같은 경우는 뭐 취득세 완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여러 가지 그 취득세가 만약에 완화된다 하더라도 취득세 하나만으로 그 논쟁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뭐죠? 정책 딜이 오가면서 주고받는 과정에서 취득세가 그 주고받는 어떤 정책 딜 대상물에 포함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15억 대출기자가 제일 먼저 풀릴 거라고 봐요. 그리고 15억 대출기자가 풀리고 나면은 그게 어떤 식으로 뭐 좀 약간 옹졸하게 그거를 20억으로 올린다, 어떻게 한다,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은 오히려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5억 대출기는 풀릴 것 같고 그 다음에 건드릴 것들은 뭐 DSR도 어느 정도는 없애는 게 아니라 완화폭을 좀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든지 등등등 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장애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갈 것이죠. 그리고 서울의 규제 지역이 풀린다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논의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이 채널에서만큼은. 아직 그거 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15억 대출 규제도 안 풀린 상황에서 무슨 서울의 규제 지역이 풀리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얘기는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풀린다라면은 그날 오전에 사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뭐 멤버십에 올리든 뭐 어떻게든 할게요. 뭐 특집 방송을 뭐 긴급하게 열든 아무튼 간에 서울에서 지금 주요 지역들 중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물론 그 지역들을 지금 전세 끼고 갭투자를 할 수가 없죠. 실입주자만 살 수 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요. 근데 만약에 풀린다면은 말도 못할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 갭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에 지금 묶여있다면 완벽한 상급지가 맞다라는 게 입증이 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네, 여러분들 채팅창 댓글 좀 읽어볼게요. 한동선님, 지금 파는 게 나을까요? 2년 뒤에 파는 게 나을까요? 일단 저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갈아타기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개 있는데 뭐 지금 하나 파는 건지, 일단은 뭐 양도세 그런 비과세 그런 상황은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되게 1차원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팔까요? 아니면 2년 있다 팔까요?를 여쭤보신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은 다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이 질문은 제가 봤을 땐 좋은 질문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중요합니까? 이걸 팔고 무언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언제 살까요가 중요한 거지, 이걸 언제 팔 거야가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폭락론자 만나면 이거는 사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빨리 팔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답변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팔까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래. 왜냐면 팔고서 다들 더 좋은 방식을 원해. 더 좋은 걸 가고 싶어 하고, 또는 폭락론에 사로잡힌 분들은 팔고서 현금 들고 있자. 아니, 뭐, 달러를 모을까, 지금 와서.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대응책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부담은 뭐 구독자분들이라면 최소한 이걸 팔아서 내가 좀 더 좋은 거를 이렇게 좀, 뭐, 볼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걸 언제 팔까가 뭐가 중요하죠? 지금 세금의 어떤 비과세 그 통제 기간이 없다면은, 이걸 언제 살까가 중요하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이 나갔죠? 근데 잘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시고요. 인천 언제 풀릴까요? 인천은, 서울은 제가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인천은, 풀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천이 풀린다는 얘기는 뭐죠? 인천이 좀 힘들다. 다만, 중단기적으로 힘든 것이지, 중장기적으로 인천은 상당히 좋은 도시예요. 상당히 좋은 도시예요. 다만, 중단기적으로 뭐 인천 전체 지역은 아니지만 인천의 과반 넘는 지역들이 입주 물량이 지금부터 3년 내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대출은 일단은 보세요. 그러니까 이 대출의 제일 중요한, 대출이 완화된다라는 신호탄은 15억 대출 규제야. 일단은 그게 그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다 순차적으로 도미노처럼 시차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씩 완전히 이게 막 사라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각도로 다 기울어지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하이메꽃님의 말씀처럼 지금은 매매 수요든 임대 수요든 뭐, 그리고 그러니까 뭐 매수든 또는 뭐, 그러니까 공급자의 입장이든 수요자의 입장이든 그게 매매든 임대든 간에 모든 시장이 동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돌지 않고. 아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는 지금 이게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미친 사람 아니야.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하락장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저렇게, 편향된 생각으로 방송을 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 알아요. 근데 다만 지금은 엄연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거래 초급감 장이에요. 그냥 거래가 아예 없는 장이에요. 아무것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양도세 비과세 기한에 임박해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간절하게 무릎 꿇고 빌면서 팔아야 되는 극소수의 거래. 그런 장세지, 이거를 어떻게, 대세하락이다라고 이게 단정 지을 수 있는지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이거를 아마 어떤 정부든 이거를 좀, 예측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이 세수도 마찬가지 유동성 속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그러니까 모두가 돈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지난 5년 동안 돈을 엄청나게 풀어냈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까지 경착륙을 하게 되면은 좋은 일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했으면 좋겠고, 기다려 보세요. 이제 거래 활성화라는 단어는 쓰지 않을 거예요. 현 정부에서. 뭐 정부가 앞장서서 부동산 거래 막 이렇게 많이 나오게 하려고 앞장서네. 집값 상승의 원흉이 나타났네. 이런 오명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은 표현을 이제 골라내서 정책을 발표할 거고 명분이 쌓겠죠. 하지만 본질은 다 뭐다. 앞으로 나올 모든 정책은 거래 활성화 정책이라는 바구니에다 담길 수 있는 것들만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또 소심해서 뻥뻥 지르면서 못 낼 거고 하나 던지고 또 두 개 던지고 세 번째 던지고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지방은 좀 해지해줘도 되죠. 지방은 좀 해지해줘도 되고, 또 지방이 힘들어지면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방이 힘들어지면 아무튼 간에 그게 다 타고 오고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얼어붙거나, 세수 확보가 너무너무 단절되거나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죠. 그게 아무리 전체 국가로 봤을 때, 그 중요도가 비중이 낮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좋은 방식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흘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분위기가 바뀌길 바래요. 신다연님. 연말하고 아마 내년도 초 사이에 아마 흘러갈 것 같고 잘 어떤 그런 타이밍이 올 것 같고, 그리고 보통 갈아타기 할 때는 그렇잖아요. 막 올라가는 장세에서 내가 이걸 팔고 더 좋은 걸 사고 싶을 때, 이거 올라가는 장세에서는 어찌됐든 갈아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떨어지는 그나마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거래 급감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꼭 팔아야 되는 사정들이 있는 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비과세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하물며 1억, 2억 더 싸게 파는 게 내 비과세를 위해서는 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급매물이라는 거지. 이제 다 망했어. 나는 돈 2억, 2억 5천, 3억 나 내던지고 나는 그냥 빨리 현금 줘야 돼. 이런 목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2억, 3억, 그래, 어차피 이 돈도 되게 아까운 돈이지만 나는 합리적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 기간 안에 팔아야 되는데 매수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씹어 던져야지, 어떡해.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급매물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부터도 열려 있어요. 지금부터 아무튼 제일 급매물을 잡기 좋은 타이밍은 연말 연초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지금부터라도 나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건 너무너무 싸다. 그런 매물들이 많지는 않지만 각 단지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두 개 정도 굉장히 극소량이지만 있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단지든 비과세를 기한 내에 받아야 되는 소유자분들은 계시니까 말입니다. 그럼 전 지금부터 잡아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역사를 그냥 돌아봅시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IMF로 가볼까? IMF 예를 들면 전날에 집을 누가 샀다고 칩시다. 몇 번 예를 들었잖아요. IMF 전날에 집을 샀어. 미치고 한장하는 거죠. 그리고 IMF 터지고 그 다음날 바로 집을 팔았어. 그런데 IMF 전날에 집을 산 사람은 아직까지 집을 갖고 있고, IMF 전날에 집을 판 사람이 아직까지 무주택이라면,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러니까 현금을 갖다 버리고 실물 자산을 그냥 갖고 있으면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쓰레기 언론들의 어떤 휘둘리면서 이 잔파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이런 게 하지 않으면서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끝나는 거야. 사실 저도 매주 수요일 날 지금 라이브를 찍어야 되니까 이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뉴스 기사를 보일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네, 연수구는 아마 인천에서 좀 뒤늦게 인천에서 순서가 있을 텐데 아무튼 연수구도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잘 숙지하시고 대응했으면 좋겠고, 누가 이런 얘기 하던데요, 한대요, 안 한대요. 그러니까 제발
그 너무 민망할 정도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대화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부자병법 구독자분들이시라면은 그 어떤 우리 당국이나 정치인들의 멘트에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 상식과 이 상황들을 잘 보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들을, 벌어질 상황들을 그렇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요새 되게 힘들죠. 또 이제 당장 이제 몇 시간 후에 미국에서 금리를 엄청난 금리 인상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본질 하나만 봅시다. 본질이 뭐죠? 뭐가 됐든 간에 좋은 자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달러가 됐든 뭐가 됐든 원화가 됐든 뭐가 됐든 화폐 그 자체의 어떠한 값어치를 여기지 마시고 본질에 입각한 좋은 선택과 대응했으면 좋겠고.